안녕하십니까.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임정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3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바로 알기와 그곳에서 일상생활 살펴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내과 교수이시며 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성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혈액종양내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김달용 교수님. 혈액종양내과 김달용입니다. 암 환자분들을 함께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호스피스 센터에서 가장 가깝게 환자를 돌보고 계신 소행현 수간호사 선생님. 반갑습니다. 호스피스 센터 수간호사 소행련입니다. 예, 모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호스피스 홍보 영화를 먼저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기대보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나 이후 치료 계획에 대해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아, 그럼요. 내 맘 내가 알아야지. 이제 항암제를 써서 암을 줄이거나 더 잘하지 못하게 하는 치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체력을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통증이나 다른 증상을 조절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혹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스피스라면 이 양반이? 그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치료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박정호님을 돌보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나가. 여보. 병원이 뭐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양 선생님. 수납하고 올게요. 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과의 장윤정 과장입니다. 정말 생각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통증을 좀 조절하면서 체력을 좀 추스려 볼게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의사라면. 저 원래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사였어요. 그게 의사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요. 왜 바뀌었어요? 제 딸을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벌써 3년이나 됐네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인 약까지 구해서. 근데 내 딸이 어느 순간 그만하자고 했지만 전 의사로서, 어미로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애가 떠나기 한 달 전에 치료 방법을 바꿨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좋아하는 영화도 함께 보고 먹고 싶은 것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가고 삶을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뭐해요? 어서 가. 아파요? 아픈 거 이젠 지겨워. 나 그만 아프고 싶다. 볼게요. 지난번에는 여기 장 쪽에서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찍은 CT를 보니까 이 위쪽 임파선이 커져 있던데 아무래도 통증이 거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증을 잡을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통증은 진통제로 잡을 수 있고요. 정 안 되면은 그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하고 그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신경 차단술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걱정되시거나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 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뭐 특히나 저희가 뭐 도와드리거나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게 있으세요? 아니 근데 남편이 말을 잘 안 해요. 원래부터도 수다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많이들 우울해하세요. 그리고 슬아의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가을에 결혼을 해요. 결혼식을 앞당기는 건 어떨까요? 환자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니까. 네, 그래야겠죠. 복막 전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장폐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니까 약물 치료를 좀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면담해 보니까 어때요? 환자께서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 의뢰해 주세요.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인도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목욕 서비스하고 음악 치료 그것도 가능한 상태죠? 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게에는 뭐 다른 문제 같은 건 없어요? 해외 지사에 파견 나가 있는 아들이 결혼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그 박종호 환자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일생의 그 첫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병보다도 사람 그 자체를 치료한다는 거에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떠세요? 통증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프다 그러면 1분 만에 진통제를 놔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뭐 또 다른 데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나 얼마나 남았어요? 네? 언제 주냐고.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여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이 어떠신지 또 거동이라든가 식사는 어떠신지 호흡 곤란이나 또 의식 상태 이런 신체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대략 짐작을 합니다. 지금 상태만 잘 유지하시면 서너 달 이상도 지내실 수 있어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
오세요. 오늘은 죽 나온 거 3분의 2나 먹은걸요? 어머, 어쩐지 혈색이 좋으시더라고요. 새신랑 같으시고. 두렵죠. 누구한테라도 날 좀 잡아달라고 말하고 싶고. 가족들한테도 의지를 하세요. 박정호님은 그동안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강한 사람이어야 했잖아요. 이젠 안 그러셔도 돼요. 사모님한테 나 두렵다, 무섭다 얘기하세요. 위로를 받아들이세요. 이게 나야? 제주도 날씨 너무 좋대요. 잘 다녀오세요. 우리 박정호님 여행 좋으셨어요? 호스피스 홍보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혈액종양내과 호스피스 완화센터의 이현정 교수님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에 가면 죽을 때까지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는 일반 병원보다 말기 암 환자분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치료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통증, 피로, 우울, 불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분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들의 충돌을 조정하여 말기 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 신체적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치료의 목적은 말기 암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조절하고 정신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면 퇴원하셨다가 다시 증상 조절이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게 제공되는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5%의 부담금만 내시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였고 상급 병실료 및 간병비 등의 추가 비용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스님과 같은 성직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병원에서 치료의 중심이 질병의 조절에 있었기에 환자와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간과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치료의 중심은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유지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임종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환자가 평화롭고 존엄하게 임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만의 특화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달령 교수님, 주인공이 만약에 호스피스 센터가 아니라 일반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할 경우 어떤 임종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가 환자분의 병을 치료하는 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제 병 자체를 낫게 하는 것도 있고 환자분을 잘 돌보는 것도 치료에 해당합니다. 일반 병동하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병을 낫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병동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는 환자분을 잘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임종기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사람의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을 잘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 병동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을 잘 돌보는 거에서는 약간 중요성을 좀 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병에 낫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에 약간 중요성을 덜 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을 잘 돌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호스피스에 오시는 거는 치료 효과가 없는 말기이기 때문에 이게 낯선 장소인 중환자실보다는 자기의 삶을 가족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호스피스의 장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임종 전까지 1초 전까지라도 잘 살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성준 교수님, 외국 연수를 윤리학으로 다녀오셨지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음이 있으셔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 윤리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병원 윤리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명의료를 다루는 현재와 같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와 관련된 주요 업무는 연명의료에 관한 교육, 논의, 상담 등이 되겠고 특히 연명의료 중단이나 철회, 말기 또는 임종 결정 등 다양한 관련 문제에 있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근대적으로 대표적인 의사와 학자로 엘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하루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분은 1926년 스위스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가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2004년 78세의 나이로 사망하시기 전까지 죽음에 대해, 임종에 대해, 그리고 사후에 대해 연구를 해온 죽음학의 대가이자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로스 박사가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폴란드 강제 수용소를 방문한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10대 소녀였던 엘리자베스는 강제 수용소 벽면에 그려진 수많은 나비를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들은 왜 나비를 그렸을까? 나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로스 박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평생 죽음에 대한 연구에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죽음의 여의사, 죽음 전문가로 보았지만 로스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죽음이 아닌 생명,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삶이 끝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상태가 아닌 영적 성숙의 소중한 기회로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책을 저술하였고 죽음과 죽어감, 생의 수레바퀴, 사후생 등은
그녀의 대표작이고 국내에서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죽음과 죽어감은 500명에 달하는 말기 환자의 죽음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서 로스 박사는 죽음을 맞는 환자가 어떤 모습, 상태에 이르는지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으로 각 단계는 순서대로 또는 다른 순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스 박사가 제시한 이 5단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죽음을 앞둔 환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죽음이 영적 성숙의 기회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일부에서 불교 임종에서 다뤘던 임종 순간의 중요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죽음의 5단계 중에서 댕켄 신부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6단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저희 같으면 이제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이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환자가 다 수용의 단계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특히 젊은 이제 환자분께서 말기암이 되셨을 때 2단계인 분노에 머무르셔가지고 환자 보호자나 의료진까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신 교수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환자 곁에서 함께 해주면서 환자분을 이해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원하는 결과를 항상 얻을 수는 없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적 접근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스님, 사회복지사, 의료진 등이 함께 팀을 이루어 환자를 보살피고 죽음을 수용하고 또한 영적 성숙을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달림 교수님. 그 혈액종양내과로 많은 말기선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암인 거는 알지만 말기암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임종을 하시는 분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인지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하고 2006년에 이제 국내 대형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와 보호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은 40% 정도에서는 자신이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고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은 들어보면은 환자분이 알면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되기 때문에 제발 알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마지막이 된다면 자기의 삶을 알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삶이 이제 끝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자신이 그걸 알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90% 이상에서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꼭 알고 싶다. 근데 내가 보호자라면 알릴 거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알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말기 상황을 알게 되면 환자가 충격을 받아서 더 일찍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자기가 말기 상황인 걸 알게 되더라도 생존 기간이 짧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을 잘 알아야 삶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네 어머님들은 당신의 임종이시지만 가족들한테 자손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임종에 대한 결정과 그것을 가족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행현 선생님 많이 바쁘시지요? 간호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대부분의 호스피스 센터는 의사, 성직자,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혈액종양내과, 통증의학과, 정신과, 윤리위원 교수님을 비롯하여 법사 스님, 저를 포함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조활동 인력, 자원봉사자가 한 팀을 이뤄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매일 많은 상담 전화를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많은 질문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올 수 있는지. 네.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는 말기암 환자는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나 중앙 호스피스 센터를 검색하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완화도우미의 역할과 간호통합병원동의 차이가 있는지? 네, 물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원하는 간호통합병동과 달리 호스피스 센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추가로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에서 주관하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활동 인력 1명당 소수의 환자를 환자의 바로 곁에서 24시간 내에 식이보조, 운동보조, 부터 모든 일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 병원 비용도 많이 물어보시죠? 네. 정말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희 호스피스 센터 1인실은 일반 병동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실과 4인실은 본인 부담금 5% 산정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2인실은 4인실과 크게 비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그 선망 환자와 그 임종 환자의 병실 이용에 대해서는요? 네. 이번 기간 동안에 선망 증상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정신과 협진을 통해서 치료병실로 1인실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임종기로 판단이 되면 임종실로 이동합니다. 호스피스 센터에 특성화된 임종실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3박 4일 동안 보험가로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어 보호자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통증 호소 시 처방은 빨리 나는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증 조절은 호스피스에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빠른 처방과 빠른 투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회 얘기가 좀 많이 질문이 올 것 같습니다. 정말 수간호사로서 안타까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방역 지침으로 현재 면회는 불가능하나 일정 시간에 전화 면담이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보호자들에게 환자의 일상과 치료 방향, 하루하루의 생활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병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화 도우미분들이 세세하게 간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많이 또 문의 전화가 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전화로 어떤 거를 많이 물어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맙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통증이 없는지, 숙면은 취했는지, 그리고 식사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리고 목욕이나 머리 감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게 도와드렸다고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며 그 외에도 생일 파티, 불교 미술 요법 등을 사진을 따로 찍어서 보내드리며 감동해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계신 호스피스 센터 말고도 아마 네. 호스피스 센터 모두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김달윤 교수님 손이시지요?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그 스킨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항암제를 처방하는 의사인데 제가 처방하는 약 때문에 환자분들이 부작용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좀 미안해서 환자들한테 죄송해서 뭐라도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고, 환자분들이 힘들 때 이제 당신만 혼자서 온전히 견디셔야 되는 게 아니고 옆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이제 이겨내 보자고 한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병원 감염관리 입장에서는 저를 정말 싫어할 텐데요. 일단은 환자분 손 잡아드리니까 환자분들도 좀 더 편해하시고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주고 계셔서 시작한 게 이제 한 4, 5년 넘게 이제 환자분들하고 손잡고 같이 치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손과 손이 마주 잡을 때 그 마음이 또 훈훈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호스피스 센터의 환자하고 보호자한테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고 계신가요? 어제 또 보호자분이 그러셨는데요. 이 병이 왜 걸렸을까요? 왜 이렇게 병이 나빠졌을까요? 라고 하시길래 당신들 탓이 아니고 환자분 탓도 아니고 아무의 탓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라고 얘기 드렸더니 나이 들어서 생긴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마음이 편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당신 탓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뭐 누가 생활 습관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살아서 그런 것도 전혀 아니시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수술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그거였습니다. 아들 의사만 들어도 하나도 소용없구나.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만나면 그 얘기부터 먼저 꼭 해드립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많이 주무시고 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보호자들한테 청각이 열려 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옆에 있다고 보호자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임종 시기가 되면은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는 눈을 뜰 기운조차 없습니다. 이때도 들을 수는 있다고 돼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주 컴컴한 동굴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되게 자기 혼자만 있는 그런 감정이실 거예요. 이때 가족분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만져주고 그러면 아, 내 옆에 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외롭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돼서 안심하게 됩니다. 대답 못한다고 가만히 계실 게 아니고 옆에서 계속 말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지금 그 시간에 필요한 건 사실 병원에 있는 인력이 아니고 환자분 옆에 있는 가족분이기 때문에 뭔가 해줄 게 없다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실 게 아니고 이야기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의식이 없더라도 청각이 열려 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서 제1부 불교의 임종에서 다루었던 임종 3대요나 상장례 의례에서 임종 후에도 염불을 해주는 게 좋다고 나와 있었고요. 타 종교에서도 임종 후에도 계속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권유합니다. 신성준 교수님, 키볼로록스 박사는 본인 스스로도 한번 죽었다 오는 어떤 임사 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아암 환자한테 위로를 많이 주셨는데요.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스 박사는 임사체험 또는 유체 이탈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함께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서 사후생이란 책을 저술했습니다. 로스 박사는 죽음을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즉 죽음은 몸이라는 고치를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 나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책에 언급되어 있는 생체 징후가 멎은 죽음 이후 일어나는 일은 가장 먼저 영혼 또는 정신적 에너지가 몸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혼자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또는 자신을 지켜주는 어떤 이가 마중을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터널이나 어떤 다리와 같은 상징적인 공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로스 박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릴 때 살았던 스위스의 푸른 들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주 밝은 빛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 빛은 아주 따뜻하고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소아암 환자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모든 환자에게 죽음은 단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일 뿐이며 더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 후에 혼자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누군가와 함께하며 조건 없는 사랑의 빛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의 죽음 이후 중음에 들어섰을 때 빛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과도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성인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보다 소아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더욱 발전되기를, 또 불교 내에서도 관심이 많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신 교수님,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에서는 환자분의 종교를 되게 존중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분들의 그 뭐 대면 또 비대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임종시에 불거지는 개종의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 믿고 따르는 종교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많은 도움과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종교인이라면 자신이 믿는 종교 안에서 편안한 죽음을, 그리고 죽음 이후를 맞이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혹 말씀처럼 평생을 믿어온 종교를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개종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개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종이 정말로 임종을 앞둔 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개종을 권하는 이의 욕심에서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자신의 종교를 따르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불자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믿어온 불교 안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족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시고 자신의 바람을 공유하시고 함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최근에 경험을 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스님이 오시면은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셨는데, 잠깐 퇴원을 하셨는데 아마 타종교 그 친척분들한테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스님을 피하시면서 이 영적 고통이 너무 심하셔갖고 정신과 협진도 3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불안, 이런 그 영적 고통에 대한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오시는 환자와 보호자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뭘 원하시는가 질문을 드리면 편안한 일상을 살다가 편안한 임종을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종교는 꼭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준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앞서 계속 이제 얘기 드렸던 로스 박사의 대표저서 생애 수레바퀴에 나온 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뒤돌아보고 삶을 헛되이 보냈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해온 일을 후회하지 않도록, 또는 다른 삶을 바라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고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명의료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시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대표하는 문구를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누구나 홀로이지 않게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모두 감사드립니다.